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15년간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면서 이제 논객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토끼와 잠수함이라는 논리가 있는데, 이 잠수할 때 토끼가 미리 이 수심을 파악을 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아, 어디까지 잠수했구나. 그래서 위험도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언론과 논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2012년 총선 때 날짜도 기억나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로 지금 이정희 씨와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3월 23일에 제가 이정희 뒤에 경기동부연합이 있다. 그리고 지금 야권연대는 경기동부연합이 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정희에게는 선택권도 없고 아주 위험하다. 그걸 알렸고 거의 몇십 개 언론사가 다 보도를 했고 사실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저는 그게 총선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는데 그걸로 소송을 걸려서 지금 대법까지 이정희 대표가 가고 있고요. 제가 그 당시 경기동부연합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경고했을 때 지금의 새민년, 당시 민주통합당은 색깔론 공격하지 말라고 이제 오히려 이제 저희들을 음해했었죠. 자, 그런데 바로 경기동부연합이 내란 음모가 없었다 그렇지 내란 모의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아주 대한민국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내란 논의는 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인정해서 헌재가 해산 청구한 거고 대법원도 유죄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경기동부연합이 내란을 했는데 그 경기동부연합에서 경고했던 우리들에게 색깔론 씌운다고 우매했던 지금 새민년 단 한마디도 사과한 적이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사과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그런 경기동부연합을 국회로 끌고 들어간 자기들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의 입장은 통진당 해산 반대의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10년도 당시에 제 문제인식이었는데 이번에 2015년 제가 또 비슷한 위험성을 딱 느낀 게 바로 김무성 대표가 재보선에 지역일꾼론을 내겠다. 그 말 딱 듣자마자 2012년도 경기동부연합에서 느꼈던 위험성을 또 느꼈죠. 아 이거 큰일 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제가 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재보선 이렇게 가면 정말 위험하다. 그러니까 대충 제가 볼 때 김무성 대표는 어차피 셋 다 통진당이 되는 곳이니까 승산도 별로 없는 거 대충 그냥 공천 무리 없이 지역에 있는 사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럼 저도 내 책임 아니겠지 딱 요 정도 수준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수준. 그 당시 말을 때는. 근데 그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역사적 흐름이 가는 방향이 있는데 본인 마음대로 됩니까? 본인은 선거판을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해도 선거판이 스스로 커졌을 때 그 역사적 주인이 되는 건데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분 자체가. 근데 그게 더 불안해 보이는 거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새누리당에 들어오자마자 강력한 증세 논란이 붙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저는 그때부터도 반대했었지만은 그때 복지 4세트 그래가지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노인연금 그 자체가 다 복지와 관계없는 그냥 세금 갖다 퍼주는 파퓰리즘 공약이었거든요. 그 공약 자체도 잘못됐지만은 어쨌든 박 대통령은 당시 증세를 하지 않고 비과세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130조 원의 복지 자금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나마 소극적으로 한 거죠. 그 당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박 대통령의 공약보다 한 2배, 3배에 더 무상복지를 더 공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도저히 비과세와 지하경제 양성화 가지고는 재원 조달이 안 되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치고 나오는 거죠. 자, 김무성 씨도 치고 나와서 본인이 선대본부장에 있으면서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자기 죄는 없는 것처럼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덮어 씌운 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 법인세 인상할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증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증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복지도 확대하겠다. 자, 우리가 만약에 복지가 정상적으로 정말 절차적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감정적으로 야당은 파퓰리즘으로 표를 올리려고 세금 복지를 하겠다는 거고 지금 여당은 제가 볼 땐 대통령과의 대립각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청와대 힘을 빼서 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증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볼 때 개헌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세와 개헌이 완전히 맞물려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회의원의 155명이 훨씬 넘은, 그 중에 새누리당도 한 60명 이상 서명했습니다. 그 155명이나 160명 정도가 서명해서 개헌특위가 지금 올라가 있죠, 국회에. 그리고 김무성 씨와 저 새민련의 박지원 씨, 우윤근 씨는 완전히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스트리아제 이원집정제를 아예 확 집어서 그렇게 가겠다고 선언했고, 뭐 200명도 넘어간다, 이 제도의 동의를. 여야가 지금 증세와 개헌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차이도 없습니다. 똑같은 입장 갖고 있습니다, 여야가. 그러니까 김무성 체제와 유승민 체제가 완성되면서 여야 구분 없이 증세를 하면서 개헌으로 가겠다. 이게 답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그럼 이 개헌이 뭐냐? 자,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내각을 꾸리고 해왔는데, 지금 여야나 모두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고 다 개파보스만 남아있습니다. 다 개파보스들이요. 야, 이거 정권 만들어봐야 우리가 대통령 될 가능성도 없고 만들어줘봐야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차라리 완전 내각제 가서 6개월씩 총리 돌려먹고, 뭐 총리하기 싫은 사람은 약간 좀 이제 좀 가오가 나는 대통령 좀 하고, 그리고 장관 다 돌려먹고 우리가 직접 해먹자. 딱 이 얘기예요. 지금 이원집정제 하자는 얘기가. 이건 누가 봐도 자기들 이득과 이권을 위해서 지금 판을 짜는데, 다행히 전체적인 국민 여론조사에서 개헌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그건 정부 통령제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여야 200명의 기회주의 세력이 하겠다는 이원집정제는 아주 여론이 안 좋습니다. 아주 여론이 안 좋아요. 왜냐, 우리 어른들 다 느꼈어요. 4.19 직후부터 5.19까지 딱 1년 동안 그 운영했던 대한민국 그 체제가 바로 이원집정제였거든요. 엉망진창이었다는 거 아직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이원집정제가. 이원집정제 같은 경우는 저들이 얘기하듯이 오스트리아 같이 아주 국제적으로 평온한 중립국, 작은 중립국들이 하는 제도거든요. 대한민국 같이 북한 김정은이 지금 위에서 폭탄 하나 들고 있고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4대 열강에 쌓인 나라에서 무슨 이원집정제와 내각제를 합니까? 언제 어떻게 정권 무너질지 모르는데. 이거 국민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는 거를. 근데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을 속여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지금 증세 그리고 세금 복지 파퓰리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개헌에 아무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돈을 왕창 퍼붓는 공약을 내세워서 국민들 눈을 잠시 속여서, 자 봐라, 국회의원들이 직접 내각을 통치하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있다. 이 사기쳐서 완전히 내각제로 가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행히, 이건 다행이라기보다는 원래 대한민국 대통령쯤 하다 보면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완전히 나라 말아먹을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도 그때 한미 FTA하고 제주 해군기지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이 한 GDP 25,000달러에 5천만 명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 체계는 있단 말이죠. 완전 망할 때까지 끌고 가진 않아요,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복지 파퓰리즘의 이런 부분에 좀 편승했지만은 어째까지는 아직까지는 증세 반대하고 개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입장 표명 안 하지만은 이원집정제 개헌은 대통령직 해본 사람들은 반대할 거예요. 그건 알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개헌을 3년 연구했다가 아, 이원집정제 이거는 대한민국 체제에 안 맞겠다. 그래서 정부통령제 개헌을 던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 보세요. 여야의 이 기회주의자들 입장에서 돈 국민들에게 막 갖다 퍼주고 해먹는 이원집정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지금 제동을 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무너뜨려야 돼요. 최소한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전 이게 지금 이 4월 재보선하고 또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이 4월 재보선하고. 처음부터 그런 계획까지 세우진 않았겠지만은 이제 가면 갈수록 아직 2월 초밖에 안 됐습니다. 4월 29일까지 증세와 이원집정제 개헌론이 불붙을 텐데 유승민 원내대표님이 개헌론이 하겠다고 선언했고 증세 개헌론이 막 가면서 4.29 재보선에 통진당 해상과 다르게 가장 큰 이슈가 개헌과 증세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유일하게 지금 청와대 하나만 여기 반대하고 있는데 청와대를 무력화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냐? 통합진보당 세력의 부활이죠. 통합진보당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장외 시민사회와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가 무너뜨렸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역할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제대로 된 성명사를 내본 적도 없고 같이 집회나 세미나 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책임은 무조건 청와대하고 우리 장외 애국 세력이 지게 되는데 이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만약에 극단적인 예로 관악을 정도의 이정희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돼서
새누리당 지금 현재 뭐 양지병 원장 김철수 씨든 뭐 청년위원장 오신환 씨든 1대1로 붙었다. 뭐 99% 진다고 봐요. 그렇게 구도가 되면은 지난번 총선 때는 김희철 씨 뭐 탈당해서 사실상 야권연대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졌는데 야권연대 이 정도 돼가지고 1대1로 붙으면 뭐 무조건 지는 거죠, 새누리당은. 자, 그러면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정희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세민연의 정태호라는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세민연의 정태호 씨는 2012년 총선 때 이정희 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따라다니면서 이상규 후보 선거운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야권연대의 최전방 기수였습니다. 설사 그 사람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주도했던 사람이 나와서 당선이 되고 통진당 해산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헌재 판결에 흠집을 내고 그런 상태에서 당선이 딱 되면은 아마 결정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타격을 받겠죠. 받게 되겠죠. 그럼 지금도 힘이 빠졌는데 재보선 패배를 청와대에 덮어씌우고 자 이거 봐라 통진당에서 무리하게 했다. 이 법적 도덕적 정당성까지 무너뜨렸을 때 바로 저들이 원하는 이원집정제 개헌으로 들어갈 충분한 힘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달 전에 갖았던 불안감이 단순히 통진당 부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정치권의 지금 거대한 기회주의자의 음모고 그 길목에서 이 4.19 재보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뒤에 빠져있다 칩시다. 야당 좀 복잡해 보이죠. 정의당 뭐 그리고 정동영당, 통진당, 노동당, 뭐 세민연 복잡해 보이는데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세력의 공통점은요. 복잡해 보이지만 지난 2012년 총선 때 종북연대를 함께한 세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통진당 해산을 계속 반대해왔던 겁니다. 통진당과 손잡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손을 안 잡겠어요? 왜 손을 안 잡겠습니까? 4월 28일까지라도 다 정리돼서 제가 볼 때는 광주 빼고 다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아주 복잡한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다 나눠먹게 해가지고 단위로 만들어낼 거고요. 야당도 똑같습니다. 야당도 현재 이원집정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요. 증세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야권 친노 종북 단일 후보나 새누리당의 김무성 유승민의 후보나 똑같이 부자 증세와 이원집정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쟁점 붙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끼리 붙어가지고 선거 기간 내내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조세치기로 올 때 여기서 세금 더 올렸을 때는 정말 경제 위험해지고 정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돈 막 나눠주기 시작했다가는 연금도 파탄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지도 않을 미래 아이들의 돈을 뺏는 거다. 이거 누군가 주장해야 되는데 이대로는 4.29 재보선 때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할 거란 말이죠. 아무도. 개헌 저 이원집정제 저게 1960년대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었던 거고 우리 같은 나라 특히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될 나라는 절대 이원집정제 안 된다. 오히려 국회를 더 개혁해야 된다. 국회가 잘못된 걸 이 주장을 할 후보가 없다는 겁니다. 여야 다 합쳐가지고. 가장 지금부터 핵심적인 주제를 다른 주장을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 결론은 나오는 거죠. 글쎄요. 우리가 만약에 독자로 나간다 했을 때 우파 분열? 우파 분열이 아니죠. 핵심 쟁점은 증세 문제하고 세금 파퓰리즘하고 개헌 반대인데 이게 왜 우파 분열? 완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른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나라 체제를 국회 기회주의자들이 다 나눠먹는 거를 무슨 수를 써서도 저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걸 막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설사 만약에 독자로 누군가 나간다 했을 때 새누리당과의 연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들이 개헌 야합과 세금 복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가서 국민들 개개인에게 단지 무슨 지역선거가 아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당도 나오면은 전 국민들에게 위험성을 알려서 새로운 정치판을 짜야지 지금 있는 새누리당 가지고는 일체 이 연대 같은 거는 어려울 거다. 아마 자체가 노선 자체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저는 뭐 통진당 사람들이 한 설 연휴 직전이나 직후 정도로 출마한다고 밝히고 그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좀 빨라졌어요. 빨라진 건 아마 정동영 당이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야권 내에서 이제 좌익 내에서의 주도권 싸움 때문에 선거가 빨라졌다고 보는데 저는 여전히 관악을 대해서는 이정희 카드가 준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제가 통진당 이제 뭐 이종식 상무 말대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저 사람들 해온 스타일을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상규 씨 미리 냈다는 거는 뒤에서 TF팀 따로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정말 이제 원탁회 있잖아요. 늘 선거 때마다 나와가지고 원탁회 해가지고 너 들어가 너 나와 한 조정하는 그거 뜰 거고 아마 이제 세민년 문재인 씨가 잠깐 잡으면은 원탁회 뜨면서 이제 세 개 가지고 나눠 먹는데 복잡한 셈법으로 가다가 전 역시 한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전격적으로 통진당이 광주 성남은 딴 사람들 다 밀어주고 그 대신에 관악을에는 이정희 하나를 상징적으로 꽂아서 승부를 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건 통진당 자체의 이해관계도 있지만은 저 야권 전체에서 박근혜 정권의 치명상을 남겨서 역시 세금 복지와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정희 당선만한 카드가 없고 그 이정희 당선 카드에 대해서 아마 새누당의 김무성 씨도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할 거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로 볼 때 저는 이정희 씨가 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야지 지금 이 야권의 복잡한 이 위장된 모습 가지고는 다시 앞이 전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은 야권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저거는 4월 28일 날 정리될 수도 있어요. 저쪽 같은 경우는 거의 선거 막판에 정리되기 때문에 큰 줄기 세금 복지 반대하고 개헌 반대하고 국회 전면 개혁을 내세우는 노선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나간다면은 빨리 팀을 짜가지고 미리 나가서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